여러분, 북한에서 장애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평양거리를 아무리 둘러봐도 텔레비전, 화면 어디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 땅에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장애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김씨 정권이 우리를 쥐 잡듯 잡아다가 꽁꽁 숨겨놓은 것뿐이죠. 혁명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낙원의 완벽함을 깨뜨린다는 명분으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평양 출입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애아를 키울 여건이 안 되기에 부모마저 이를 무력하게 받아들였죠. 그들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수치였으며 지워버려야 할 존재였습니다. 저, 리미양도 그렇게 지워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5살 무렵 갑자기 찾아온 고열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북한에서 의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약도 의료 장비도 없었어요. 의사들은 선택받은 계층만 치료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동계층은 아무리 급해도 뒷전이었죠. 그날도 고위 간부 아이가 감기로 입원해 있었고 의사들은 전부 그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나? 나중에 오라. 하지만 나중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열이 조금 내려 깨어났을 때 제 오른팔과 오른다리는 이미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제때 치료만 받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소아마비라는 끔찍한 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불공평한 체제가 5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인생이 시작되었죠.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책가방을 메고 교실에 앉아 공부하고 싶었죠. 하지만 학교 문턱조차 밟을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배워봤자 소용없어요. 쓸모도 없는데 학교를 왜 보내요?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문 앞에서 다 들었어요.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취업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가정에서조차 저는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명절이면 동네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나들이를 갔어요. 웃으며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저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저 혼자 집에 남아 외로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미양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우셨겠죠? 하지만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제도였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 부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강제로 낙태를 당합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출생 직후 죽임을 당하는 게 비일비재한 일이었죠. 혁명의 순수성을 해치는 존재는 살려둘 수 없다. 그게 북한의 논리였습니다. 부상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외딴 시설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격리되고 방치되다가 죽는 거죠. 평양은 아예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장애인이 평양거리를 걷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평양은 혁명의 수도다. 불완전한 인간은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정권의 지시였습니다. 휠체어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목발도 구하기 어려웠죠. 복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 재활 서비스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의료 지원도 전혀 없었었고요.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극빈층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체제의 도움 없이 가족의 부양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장애인을 잘 볼 수도 인권에 대한 교육조차 없으니 길을 나서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것 봐, 쓸모없는 것이 밥만 축낸다. 어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왔어요. 아이들은 더 잔인했습니다. 저를 보면 킥킥대며 웃었죠.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제 다리를 향해, 제 등을 향해 돌을 던지며 놀이를 했어요. 병신 마치기 놀이다.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저는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양손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끌려가진 않았죠.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제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미싱과 재봉 기술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북한에는 기성복이 없어 전부 맞춤으로 만들어야 했죠. 하루 종일 미싱 앞에 앉아 바늘에 실을 꿰고 천을 재단하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계속 일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재주는 괜찮았습니다. 결혼식 예복을 만들면 소문이 났고, 군복을 전문적으로 수선하면 군인들이 자주 찾아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어요. 점점 일이 많아졌고, 북한의 노동계층 중에서는 그나마 잘 사는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기 두려웠어요. 여전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견뎌야 했죠. 일상은 차별과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폐쇄적이고 고립된 삶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집 안에 갇혀 미싱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밤이면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봤어요. 저 별들 아래 어딘가에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람답게 사는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꿈일 뿐이었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고 싶다. 그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이하 취급을 받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33살이 되었습니다. 혼기를 훌쩍 넘긴 나이였어요.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 같은 장애인과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명이 제 문을 두드렸죠. 군복을 수선하러 온 한 청년이 집 앞에 섰습니다. 전희철이라는 이름의 저보다 6살 어린 27살 청년이었어요. 농촌 출신의 군복 차림의 허름한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문을 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 눈을 마주보는 게 두려웠거든요. 어차피 제 다리를 보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외면할 테니까요. 전희철은 군복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불편한 다리를 힐끗 보더니 곧바로 제 눈을 마주 봤어요. 얼굴을 찌푸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사흘 후에 찾으러 오겠다고 했죠. 사흘 뒤 그는 약속대로 군복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수선한 군복을 건넸죠. 군복을 살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수선된 건 처음 본다며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시 왔어요. 일주일 뒤, 또 일주일 뒤,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수선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인사드리러 왔다며 제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군대 생활 이야기, 고향 이야기, 사소한 일상들을 나눴어요. 저는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저 같은 장애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뭔가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제 장애를 보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희철은 조심스럽게 청혼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팔도 한쪽밖에 못 쓴다는 걸 말했습니다. 전희철은 알고 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평생 보살피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업고 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한 후 반대가 심했습니다. 멀쩡한 몸으로 왜 장애인과 결혼하느냐고 평생 고생길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치른 뒤 우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혼례와 같은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동상 앞에 가서 충성심을 맹세하는 게 풍습이었거든요. 부모님도 데리고 가지 않는 곳을 한 달 전에 처음 만난 남편이 저를 등에 업고 가준 것입니다. 남편에게 엎혀있는 저를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상 앞에서 남편은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제가 못 가는 길이라면 등에 업고라도 전부 보여주겠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저를 업고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평양 만경대에도 데려갔습니다. 장애인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남편은 방법을 찾았어요. 새벽 일찍 출발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저를 업고 만경대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풍경은 황홀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등에 엎여 있을 때면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평생 지키고 싶어 하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서희가 태어났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자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는,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엄마였으니까요. 서희를 업고 키우는 건 남편의 몫이 되었어요. 남편의 등은 서희에게 세상 전부였죠. 북한은 가부장 문화가 뿌리 깊은 곳입니다. 남자가 육아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죠.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남자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낮에는 서희를 업고 강가로 가서 얼음장 같은 물에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저런 남편을 두다니, 서희 엄마는 복도 많아.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제가 멀쩡했다면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희를 업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서희에게 아빠의 등은 세상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만으로 밥을 먹고 살 수는 없었죠. 생활은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미싱 일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려웠어요. 결국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옷가지와 생필품을 팔았어요. 불편한 몸으로 장마당 바닥에 앉아 물건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가족을 위해 견뎌야 했죠. 그곳에서 제 세상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장마당에는 온갖 물건들이 돌았거든요. 중국에서 밀수입된 물건들, 그리고 남조선 드라마가 담긴 USB도 몰래 거래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작은 USB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였어요.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는 건 큰 죄였습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꼭꼭 닫고 소리를 최대한 낮춘 채 작은 화면을 켰습니다. 딸 서희도 제 곁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재생되었습니다. 군인과 의사의 사랑 이야기였죠. 저는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깨끗한 병원, 포장된 도로, 풍족한 음식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특히 한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의사로 나온 거예요. 장애인이 의사라니. 그것도 여의사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희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선 휠체어 탄 사람도 의사가 될 수 있나 봐요. 그것도 여자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북한에서 장애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저 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도 봤습니다. 연예인과 외계인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화려한 옷, 멋진 집, 자유로운 삶이 펼쳐졌어요. 서희는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저기서 살고 싶다고,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마음 한편에서 새로운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밤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드라마 속 세상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까? 우리 같은 사람도 저기서 살 수 있을까? 북한에서 억눌린 일상과 달리 나만의 화면 속 삶은 자유롭고 풍족했어요.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희도 매일 밤 드라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화면을 켰죠. 커튼을 닫고 소리를 줄이고 밖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껐습니다.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라마 속 세상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언젠가 우리도 저곳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 서희가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남편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곳에서 평생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같은 장애인이 국경을 넘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던 중 오래전부터 외상값이 밀린 최동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난처했습니다. 동무, 지난번 외상값이 아직 석 달째 밀려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없어. 나중에 줄게. 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최동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중에 준다니까. 지금 안 팔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냥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일주일을 버틸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무, 밀린 돈부터 주시지요. 최동무는 남편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가슴을 밀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불편한 다리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었죠.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며 장마당 바닥에 돌에 오른팔을 부딪혔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팔이 부러진 거였어요. 원래도 불편한 오른팔인데 이제는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만 봤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남의 일에 끼어들면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보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장애인이 당하는 걸 보고도 모두 외면했죠. 남편이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의사는 부러진 팔을 대충 보더니 간단하게 부목만 대줬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돈을 더 내시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돈은 없었어요. 북한에서 의료는 무상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돈 없으면 죽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러진 팔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새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죠. 남편은 제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보안서에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담당 보안원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으니 기다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이 다시 찾아갔더니 보안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관한테 넘겼으니 법관이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북한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동무는 곧바로 법관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술 몇 병, 돼지고기 몇 근, 그리고 돈 봉투까지 한 몫 챙겨줬다고 하더군요. 밀린 외상값은 석 달째 안 갚으면서 법관한테 바칠 뇌물은 금방 마련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권력자한테 퍼부은 거였어요.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법정에 섰어요. 최동무도 나왔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법관은 가해자 편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문제 삼았어요.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증인이 있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밀린 돈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장애인입니다. 폭력을 당해 팔이 부러졌습니다. 법관은 서류를 탁 내려놨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뭘 더 따져. 당신네 부부가 벌금을 내시오. 귀를 의심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팔이 부러진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판결은 끝났소. 불복하면 형량이 더 늘어날 거요. 법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자의 여유였죠.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급 기관에 탄원서를 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도 같은 판결만 되풀이했죠. 오히려 남편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며 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따지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어요. 결국 우리는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치 생활비를 한순간에 뺏긴 겁니다.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팔이 부러졌는데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거였죠. 남편은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 돈 있는 놈이 무조건 이기는 세상.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은 아물지 않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계속 아팠어요. 더 이상 미싱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기도 두려웠죠. 무엇보다 서희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썩은 세상에서 서희를 키울 수 없었어요. 이 나라에는 정의도, 법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고한 사람을 짓밟고도 웃을 수 있는 곳이었죠. 남편이 결심했습니다. 이 썩은 세상에서 내 딸을 키울 수 없소. 떠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탈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발각되면 서희까지 우리 모두가 죽는 거였어요.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국경을 넘습니까?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해질 텐데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당신은 내가 없고 어디든 갈 수 있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희만이라도 먼저 보내시오. 저는 짐이 될 뿐입니다. 서희만이라도 남조선으로 보내면. 남편이 세차게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 떼어놓고 어떻게 삽니까? 함께 살든 죽든 무조건 함께 갑시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희를 불러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서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곳을 떠날 거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야. 서희는 곧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챘어요. 탈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말이죠. 그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이 지옥 같은 땅을 떠나기로요. 평생 참아온 체제의 부당함이, 썩어빠진 법이, 권력자들의 횡포가 우리 가족 탈출의 불씨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그날부터 남편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저를 어떻게 업고 먼 길을 갈 것인가였죠. 부러진 팔 때문에 제대로 매달려 있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재봉 실력을 발휘하기로 했어요. 아기 포대기를 어른용으로 개조하는 겁니다. 장마당에서 구한 중국산 튼튼한 천을 구했습니다. 밤마다 불을 낮게 켜고 바늘을 들었어요. 부러진 팔이 욱신거렸지만 왼손만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이 포대기에 제 목숨이,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달려 있었어요. 튼튼하게, 절대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했죠. 어깨 부분을 두껍게 덧댔고 허리를 감는 부분도 여러 겹으로 보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포대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업어보며 여러 번 테스트했어요. 걷고, 뛰고, 쪼그려 앉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대기는 튼튼했어요. 이제 브로커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었죠. 잘못 만나면 돈만 뜯기고 보안서에 신고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연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록강 초소의 군인들이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압록강 초소 군인들의 군복을 수선해줬습니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해줬죠. 군인들 아이가 돌잔치를 할 때면 아기 옷도 만들어 보내줬어요. 돈을 받지 않고요. 그 덕분에 군인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가장 인간적이어 보이는 군인 한 명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담배 몇 갑과 돈을 들고 그 군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군인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당연했죠. 탈북을 도와달라는 건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을 다해 사정했습니다. 장애인 아내를 업고 압록강을 건너겠다는 남자의 절박함이 통했는지 군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은 순찰 시간, 안전한 경로, 물이 얕은 곳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틀 뒤 밤 11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순찰을 서면서 30분의 시간을 주겠다고요. 남편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브로커도 군인을 통해 구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라오스까지 인도해줄 사람이었죠. 돈은 더 들었지만 군인이 소개해준 사람이라 믿을 만했습니다. 남편은 몇 주에 걸쳐 집안 재산을 조금씩 처분했습니다. 미싱도 팔고 옷가지도 팔고 살림살이를 하나둘 정리했어요. 의심받지 않게 천천히 조금씩요.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한여름 깊은 밤이었어요.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남편은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등에 단단히 묶어 업었습니다. 부러진 팔을 조심스럽게 고정시켰죠. 서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옷 몇 벌과 물 한 병이 전부였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게 다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 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콸콸 흐르는 강물 소리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지금이라고 30분 안에 건너야 한다고 몸짓으로 알려줬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남편의 몸이 순간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살이 거셌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한 발 헛디디면 온 가족이 휩쓸려 갈 상황이었죠. 서희는 아빠 옷자락을 꼭 잡고 따라왔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남편 등에서 강물이 허리를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몸이 흔들렸어요. 물살이 너무 거셌거든요. 서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에 발이 미끄러진 겁니다. 남편이 재빨리 서희를 잡아당겨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저는 남편 등에서 비명을 삼켰어요. 물속으로 빠지면 그대로 휩쓸려 갈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버텼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중심을 잡았어요. 온몸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등에 엎여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건너게 해달라고. 서희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요. 제가 물에 빠져 죽더라도 이 두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물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발목으로 내려갔어요. 마침내 우리는 강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였어요. 서희도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는 남편 등에서 북한 땅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를 짓밟고 차별하고 절망하게 만든 땅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뗀 겁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브로커가 멀리서 손짓하고 있었어요. 브로커와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해 중국 땅을 가로질렀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든요.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죠. 며칠을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버스도 타고 트럭 짐칸에 숨어 가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를 계속 업고 다녔습니다.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고인길이라고요. 라오스 산맥을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산맥이 보였어요. 저 산을 넘어야 한다니. 압록강보다 더 끔찍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지옥이었어요. 날씨가 찜통 같았습니다. 사우나 속을 걷는 것 같았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웠습니다. 남편의 등에서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려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쏟아졌어요. 열대 지역의 비는 북한의 비와 달랐어요.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죠. 이끼와 진흙탕으로 발을 디딜 때마다 푹푹 빠졌어요. 남편은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부러진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제대로 매달려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남편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서희가 달려와 아빠를 일으켰어요. 내가 좀만 더 컸다면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됐을 텐데. 서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딸이 할 수 있는 건 아빠를 일으켜 세우는 것뿐이었죠. 남편의 어금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통을 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은 한동안 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나흘째 밤, 드디어 산을 넘었어 평지가 보였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건너가 체포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경찰이 나타나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좁은 방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밥도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거나 움직여야 할 때마다 남편이 번쩍 들어야 했어요. 수감자들 사이에서 우리 가족은 유명해졌어요. 남편의 헌신이 모두를 감동시킨 겁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원래 2, 3개월은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한국행 서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제 팔 부상이 심해져 병원 진료가 시급했습니다. 제대로 아물지 않아 겉으로만 봐도 상태가 심각했거든요. 태국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보름 만에 풀려났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휠체어를 탄 사람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그곳, 장애인도 사람답게 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였어요. 우리 세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로 대한민국 땅에 온 겁니다. 남편이 저를 업고 내리려는 순간 공항 직원이 달려왔어요. 잠깐만요. 휠체어 가져올게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여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물건이었죠.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목발 하나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짜로 휠체어를 가져다 주고 심지어 밀어준다고요? 남편이 저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부드럽고 푹신했어요. 뒤에서 직원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등에 업히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끝없이 높았고 유리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장마당에서는 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 번쩍번쩍 면세점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공항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국정원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은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한 사람도 살아서 건너기 힘든 압록강과 라오스 산맥을 넘었다니 정말 대단한 가족입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교사들도 남편 이야기를 듣고 혀를 내둘렀어요. 남편분의 사랑과 헌신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편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은행 사용법, 병원 가는 법, 대중교통 이용법에 대해 배웠어요. 가장 인상 깊은 건 장애인 복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버스에는 휠체어 승강대가 있다고 했어요. 공공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아파트에는 경사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정말 있다고요?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를 마치고 정부에서 배정해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준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은 남편 등이었는데 업히지 않고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니요. 주방과 화장실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수도꼭지만 돌리면 번갈아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는 시설이었죠. 북한은 수도 설비가 열악해 날 잡아서 씻어야 했고 그나마 따뜻한 물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강가에서 기저귀를 빨아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그것도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밥솥과 가스레인지도 처음 보는 신문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아궁이에 쭈그려 앉아서 밥을 했어요. 나무를 떼고 연기를 마시며 허리 아프게 밥을 지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버튼만 누르면 밥이 지어졌습니다. 북한에서도 한국에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남편에게는 구세주 같은 도구들이었어요. 한국에서 겪은 진짜 충격은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대중교통 이용법을 배운 날이었어요.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였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힘으로요. 지하철 안에는 장애인 좌석이 따로 있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를 위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공공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넓었고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었죠. 사람이 가는 곳 모든 곳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걸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숨기고 격리되어야 하는 사회적 흉물이었던 제가 한국에서는 배려받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끝까지 품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정부에서 장애인 채용 제도에 대해 안내해줬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제도였죠. 장애인은 노동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법으로 정해둔 거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이력서를 냈습니다. 사무보조 일자리였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컴퓨터를 할 줄 아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기초적인 사용법만 배웠다고, 하지만 열심히 배울 자신이 있다고 말했죠.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 출근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빗었어요. 북한에서는 평생 집 안에만 갇혀 미싱과 제복만 했는데 이제는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된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영무원 도움받아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업히지 않고 먼 곳까지 이동하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첫 출근한 날,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습니다. 자리로 안내해주고 컴퓨터 앞에 앉혔어요. 옆자리 동료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수하면 다시 설명해줬고, 잘하면 칭찬해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이제 간단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류도 정리하고 파일도 관리했어요. 출근길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직장인이 되어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저를 업고 다녔고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하며 나이가 들수록 힘이 붙였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세탁기가 빨래를 해줬고 청소기가 청소를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전동 스쿠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만성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가 혼자 전동 스쿠터를 타고 마트에서 장을 봐오는 모습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늙어서 더 이상 당신을 업을 수 없게 되면 어쩌나 늘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려. 남편은 지역 봉사단체에 합류해서 같은 처지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일들, 한국 정착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줬어요. 등에 업던 날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서희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씨 정권 찬양하는 검열된 도서로만 학습했는데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도 했어요. 얼마 뒤에는 연극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북한에서 본 남한 드라마에서 배우들을 보며 꿈꿨던 일이었거든요. 그 나이에 평범한 중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목숨 걸고 넘어오길 잘했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합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 세 가족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로 가족 계획을 세웠거든요. 생애 첫 해외여행지는 태국이었어요. 보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던 태국에 이제는 관광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비상구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손에 쥔 여권을 내려다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숨어 살아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게 일자리를 줬고 저는 매일 출근하며 월급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지금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해외로 떠날 수 있게 되었죠. 남편 덕분에 살아남았고 대한민국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